하느는 대놓고는 말을 못하는데 기재부한테 막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느도 제가 봤을 때 좀 답답하지 않을까. 지금 4분기입니다. 이제 상저 하저가 거의 확실됐죠. 금통위에서 한 번 정도 금리를 저는 올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가계와 기업의 빚이 GDP의 2.3배로 불어나며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특히나 청년층 빚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데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방안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한국은행이 가계와 기업의 빚이 사상 최대라고 발표하면서 큰 충격을 줬는데요. 네. 정책 대응 없이는 매년 최고 6%씩이나 증가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배경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요? 일단 그 지난달 26일이었습니다. 이제 한은이 그 금융안정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이게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명목 GDP 대비해서 민간 신용이 보니까 비율이 한 225.7%. 사실 우리나라의 총 생산에 대비해서 한 2.26배, 그러니까 2.3배 정도 되는 거죠. 진짜 이 정도로 이제는 커졌다라고 이제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 문제, 뭐 기업부채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암묵적인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가계 신용 비율 같은 경우에도요, 계속 선진국이라든지 신흥국 비율에 대비해서 크게 윗돌고 있고, 또한 기업 신용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업 신용 비율도 그때 그 금융위기 때보다 더 높아요. 지금의 비율이. 그래서 이제는 정책 대응이 없다. 그러면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빚이 매년 최고 6% 증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은에서도 이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내고 있고요.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 한은에서 지적했던 것은 일단은 지금 문제는 이렇게 빚이 많아지면 역시나 소비나 투자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실. 당연히 그렇겠죠. 쓸 돈이 없다 보니까 소비도 줄이고 투자도 줄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뭐 특례 대출이죠. 사실 이거는 이제는 우대형만 남아있고 일반형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뭐 선제적으로 뭐 기재부가 이제 조치를 했지만은 그래도 제2의 특례보금자리는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대출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양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주 단위의 DSR 부분에 대한 규제 이게 안 차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느낀 분위기는 그거예요. 한은은 대놓고는 말을 못하는데 기재부한테 막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은도 제가 봤을 때 좀 답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는 입장에서 답답하겠죠. 사실은 뭐 통화 정책만으로 사실 가계부채를 갖다가 줄일 수도 없는 거, 금리를 확 높여가지고 결국은 정책 대응이 돼야 되는데 정책은 사실은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소비 심리라도 이런 상황에서 좀 좋으면 괜찮은데 소비 심리가 넉 달 만에 비관적으로 전환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요. 그 이유와 의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악화된다라는 얘기는요. 일단 돈이 안 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안 돈다는 얘기는 사실 쓸 돈도 없을 뿐더러 고금리 상태다 보니까 이제 취약차주 중심으로 더더욱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마 시간이 갈수록 더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가 8월 달부터 실제적으로 이제는 매파적인 신호가 굉장히 더 강해지고 다시 한번 금리 인하의 시그널은 쏙 들어갔죠. 고금리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기 위축은 계속적으로 될 것이다라고 시장의 참여자들 느끼고 있고요. 소비자 동향조사에서 평가를 내린다 그러면 소비 심리 지수가 이제 악화되고 있다는 거, 이것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그래서 4분기는 좀 솔직히 말하면 암울하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상과는 좀 다르게 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층의 빚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소식을 갖다가 계속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죠. 이게 주택 영끌 매수가 이런 현상을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자료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항상 그러면 이제는 빚투 영끌 하신 분들,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 영끌족이 정말로 존재했느냐라고 봤을 때 있습니다. 실제 이제는 자료로 나왔고요. 실제 청년층 가계 대출 차주의 채무, 그러니까 가계 대출과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 대출 다 봤을 때 부담 비율을 봤을 때요. 30대 이하가 262%, 그러니까 19년도 4분기보다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매년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채무 중에서 중요한 채무가 뭐냐 봤더니 실제 이제는 아파트 담보대출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는 금융안전 보고서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영끌족이 존재했고,
그다음에 영끌족에 대한 채무에 대한 부담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대출의 문제점을 몇 가지 좀 찝어드리면 첫 번째가 취약차주 연체율이 높습니다. 물론 전체 연령 비중에서 청년들의 연체율은 사실 다른 부분보다 적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생계해야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 많다 보니까 연체율이 좀 높지만은 그래도 그 증가폭이 청년층이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증가폭이 너무 빠르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취약차주 비중이 다른 연령층보다 또 많습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작고 아무래도 그렇겠죠. 사회 초년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상환 능력이 많이 떨어지죠. 청년층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2017년도에 31%였는데 이게 지난해가 39%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연령대 대비해서 사실 이제 부채가 더 많다라고 비율로 쪽으로 본다면 한은은 대응책을 내놨던 게 그겁니다. 부채 관리. 이거를 청년층에 대해서 특히 이제는 모기지론 장기로 빌리는 모기지론에서 어느 정도 이제는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눈에 띄는 거는 고령층에 대한 소득 기반 확충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와닿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장년층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못 하거든요.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한은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해결책을 내놨던 게 장년층에 대한 이제 소득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연구기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 시니어분들이 한 번에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게 말 그대로 엔잡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벌게끔 좀 비즈니스 구조가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굉장히 맞는 방향성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소득 기반 확충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그 부동산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 9.16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저는 뭐 아쉬운 점도 있고 뭐 잘한 점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 이번에 발표 공급에 대한 발표가 크게 본다 그러면 첫 번째로 3기 신도시 공급을 앞당기는 부분이 계양 쪽이거든요. 계양은 이제 거의 터파기 공사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아파트 짓는 일만 남았거든요. 토지 보상 문제가 가장 빨리 풀렸어요. 그쪽이. 두 번째는 물량입니다. 지금 3기 신도시가 17만 6천 호로 계획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한 2만 호 정도 더 늘려주겠다는 거죠. 그럼 어디서 물량이 나오느냐? 지을 땅은 한계가 있거든요. 용적률 높이는 그렇죠. 뭐 위로 솟는 방법 아니면 다른 부지를 이제 좀 줄이고 예를 들어서 공원 부지 같은 걸 좀 줄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자적 용지를 줄이는 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봐요. 신도시 가 보면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자적 용지에다가 요즘에 물류센터를 많이 세웁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시는 아파트 주민들하고 부딪혀요. 그러니까 왜 우리 집 앞에 물류센터 세우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3기 신도시는 그 용지를 좀만 줄이고 아파트를 더 짓는 것으로 지금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담겨져 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축이라 보시면 되겠고. 근데 아쉬운 점은 그거예요. 이제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뭐 아파트들을 지금 3기 신도시 중심이다 보니까 당장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아파트 중심으로 공급을 늘려가기로 했는데 실수요자 입장에선 불만인 거죠. 연례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살고 싶은 니즈가 많다 보니까 이런 점은 좀 아쉽지만은 뭐 기본적인 기조 형태는 좀 맞다.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면 안 그래도 포화 상태인 부채에 더 큰 부담을 주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요.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질문을 할 때마다 한숨밖에 안 나오는 게 하반기 그러니까 상저하고를 우리가 연초에 많은 분들이 예상했고 기재부도 그걸 기대하면서 왔는데 지금 4분기입니다. 이제 상저하저가 거의 확실시됐죠. 그래서 일단 지금 금통위에서 한 번 정도 금리를 저는 올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10월과 그렇군요. 11월 남아 있거든요. 저는 한 번쯤은 분명히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 왜냐하면 환율 자체가 이제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1,360원을 뚫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에도 제가 압박을 좀 받고 있다. 그래서 과연 금리를 올리지 않는 이상 환율 방어가 되겠느냐?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에서 일단 계속 매파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추석 전 장이 이 셧다운 위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나왔고 장이 좋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해소가 된 거죠. 근데 이게 또 새로운 사건이 하나 터졌죠. 그래서 지금 하원 의장 회의안이 가결이 됐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저는 이건 정말 저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가결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 리스크까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예산안 자체가 임시 방편입니다. 이거 그러면 정해야 되는데 하원 의장이 없는데 어떻게 정합니까? 그 하원 의장은 또 선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런 부분과 이번 임시안에 빠졌던 부분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안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45일 이내에 이제는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이거 하원 의장을 선출하고 하려고 그러면 이게 딜레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예산이 당분간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전쟁의 판도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이게 멀리 간다 그러면.
그러면 또 전쟁과 맞물려 있는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 이것도 출렁이거든요. 사실 이게 하원 의장 그 해임안 가결이 저는 엄청난 쇼크로 다가올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고요. 이걸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제 6일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하고 이제 어닝 시즌으로 가는데 이 3분기 실적에 따라서 또 주식시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장세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여볼 만하다. 자, 국민들이 늘어나는 빚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책들을 정부에서 마련해 주기를 기대해 보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